정상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다. 이제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대출을 풀어준다? 이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감정평가사 박은정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치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다라고 버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이제 구성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좀 특이하게 부동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8대2 정도, 뭐 7대3 정도에서 8대2 사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좀 부자이신 분들은 6대4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5대5 아니면 반대된 수치 4대6 뭐 이 정도의 비율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갖는 애정이 크다. 또 부동산의 자산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내 자산이 이제 올라야 내가 부자 된 느낌을 갖는데, 감정 평가를 해보니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과하게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좀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부동산 하락이 하락 수준입니까? 폭락 수준입니까? 저는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말이죠.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폭락이나 하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려면 원래 실제 가치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물건이든 그래요.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치가 충분하다, 합당한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시점은 뭐 예를 들면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 아니면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주지 않는 물건임에도 나중에 많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에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가치랑 좀 괴리가 된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은 일정 시점에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누군가 계속 금액을 주고 또 사주는 사람이 생겨야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도 거의 대부분 남의 돈을 가지고 사는 형태로 샀기 때문에 계속 빚을 내서 내가 누군가 또 사줄 수 있고 더 올라간 가격에도 사줄 수 있으면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지금 가격이 내려오고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2019년쯤부터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19년부터는 하락이 됐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금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이 물건을 사주려면 내 힘으로, 자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사주는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건데, 이 금리가 조금 그때 0.25 올랐어요. 한 차례 오르고 나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빚을 내더라도 이 가격을 내 어떤 소득 수준이나 어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수준보다는 이제 과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쭉쭉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2021년인가 그때까지 하여간 엄청나게 올랐고, 2021년 12월쯤에 정점을 찍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 1월쯤부터 확실하게 조금씩 떨어지더니 작년 말에 왕창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거는 ING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드디어는 이제 그 바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대폭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3월 말이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부동산 규제가 풀릴 예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동산 규제 푸는 대책에 대해서. 일단 규제를 푸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푸는 게 결국은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게 가장 큰 점이잖아요. 근데 과거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금액, 빌리는 금액 자체가 그 이 부동산 상승기 직전에 빌리던 금액과 현재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 예전에는 뭐 2, 3억의 빚을 냈다면 지금은 소득 수준이 동일한 사람이 5, 6억의 빚을 낸 이런 상황으로 어떤 가격 상승기에 매입을 하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 가격 수준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인데 이 금액으로 누군가 또 사주려면 그 사람이 지었던 빚보다 더 많은 빚을 지거나 동일한 빚을 지거나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뭐 3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을 소득으로 벌어가지고 내가 원금을 상환해 가는 것 플러스 빌려 쓰는 돈에 대한 대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금액 원금 자체도 동일하게 가거나 더 크게 빌리면 더 갚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빌리는 값에 대한 비용도 더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테이킹 하면서 또 누군가 사줄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규제 완화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막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했어요. 거래가 폭증을 했는데 그 거래의 내역을 보면 19년, 20년도의 상승기에는 영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잖아요. 영끌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주택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누군가 새로 조금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 신규 수요가 들어와 줘야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걸 처분해서 이 사람들 또한 갈아타기 수요로 다른 물건을 또 살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또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막판 영끌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영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대출을 풀어준다? 그럼 그 기존에 했던 사람들보다 그것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 이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이 반응하는 정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정책은 정책을 뭐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정책을 규제를 막 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고 규제가 막 풀린다고 해서 가격이 뭐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거래량도 다시 살아나고, 내가 고금리인 상황이더라도 또 어느 정도 빚을 부담하고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살만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와야 거래량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규제 완화책 과는 별개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에 무슨 어떤 정부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규제 다 푼 다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규제 다 푼 다음에 집값 막 이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를 거라고 집 사세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안 믿었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값 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3년, 14년 정도. 그때쯤인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는 뭐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네, 고지였는데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때 안 믿었다고요. 그쵸. 근데 그때 시그널을 주긴 준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그런 정도 시그널은 줄까요? 이미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착륙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네. 있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책을 빨리 내놨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나온 규제책을 보면 침체를 좀 겪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 거의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조정된 상태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했죠. 그래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가격과 이제 소비자 실수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의 규제 완화책 플러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지금 현안을 보면 네. 둔촌 주공 때문에 네. 급하게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출 정책이나 이런 거 쭉쭉쭉쭉 내놨는데 네. 둔촌동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포의 원베일인가?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완판이 되느냐, 완판 계약이 되느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급전직하가 될까요? 이것도 가격이 문제죠. 이제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시는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금액을 막 많이 낮춰서 분양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이 아파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책을 급하게 발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 단지들 또 아파트를 짓는 또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다 이제 PF라는 걸 통해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굉장히 대규모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물량도 많고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쪽마저 어떤 PF 자금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그 부분은 그런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용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어긋나거나 무너지게 됐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진 않았잖아요, 사실. 네. 뭐 청약 경쟁률도 높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률도 가려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이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또 다른 많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스무스하게 이런 시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근데 이럴 때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싸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미분양 되면 전에 보면 싸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잡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PF 사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PF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온 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분양을 할 때는 금액을 막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꺾이면서 급해지면서 이제 금액이 내려오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미분양이 낮다. 이거 이제 줍줍하면 나 이익을 볼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뭐 불과 몇 개월 차이에도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네, 저는 그렇게 미분양 나서 좀 싸게 나왔다고 덥석 잡을 게 아니고 그쵸. 앞으로의 그 가치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 네네. 그걸 뭐 알 수가 있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